조선 중기 남해안과 맞닿은 솔빛 마을.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이 작은 마을의 가장 후미진 골목,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소희. 18이 되도록 온전한 문장을 말하지 못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벙어리 소희라 부르며 안타까워하거나 때로는 업신여겼습니다. 소희는 늘 커다랗고 맑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저길 보게. 벙어리 소희가 또 흙바닥에 장난질이네. 쯧쯧.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그러게 말일세. 글도 모르면서 종이 쪼가리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소희에게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요. 버려진 종이, 마른 나뭇잎, 심지어 맨 흙바닥까지. 소희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숫조각으로, 때로는 뾰족한 나뭇가지로 그녀가 그린 그림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장터를 어슬렁거리는 개의 지친 표정,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잎의 반짝임까지도 그녀의 손끝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자신의 재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보면 그리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소희의 어머니 은실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종이었습니다. 빨래와 청소,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늘 딸 소희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래와 어울리지도 간단한 심부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딸을 볼 때마다 그녀의 한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소희야, 이리 와서 그릇들 좀 부엌으로 날라다오. 어머니가 부르면 소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나르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그릇 표면에 비친 햇살의 무늬를 넋놓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선이었지만 점점 그릇의 둥근 형태와 빛이 부서지는 각도까지 정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아이고, 속 터져. 또 그러고 있구나. 소희야, 그만하고 일 좀 도우렴. 은실은 딸의 그런 모습이 답답했지만 소희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도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걱정으로 가득 찬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 슬픔이 서린 눈매, 꼭 담은 입가의 작은 점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려냈습니다. 벙어리 소희다. 말도 못하는 바보래. 또 땅바닥에 그림 그린다. 아이들의 놀림에도 소희는 화를 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세상 속에 머물렀습니다. 소희가 20살이 되던 해, 복숭아꽃이 만발한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소희는 평소처럼 마을 뒷산 소나무 숲에서 꽃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꽃잎의 섬세한 결, 암술과 수술의 모양, 심지어 꽃가루의 색깔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며 나무 껍질 위에 수치로 옮겨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끼는 비명소리였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소희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커다란 바위 뒤편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본 순간 소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을 최고 부잣집 아들인 박도령이 어린 여종 다솜을 겁탈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도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다솜의 간절한 애원에도 박도령은 멈추지 않고 더욱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시끄럽다. 천한 것 주제에 감히 어딜. 얌전히 굴지 못해. 소희는 숨을 죽인 채 그 끔찍한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망쳐야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소희의 뇌리에는 눈앞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박도령의 뒤틀린 얼굴, 다솜의 찢어진 치마, 바위 틈에 핀 작은 들꽃, 그리고 소나무 잎 사이로 쏟아지던 햇빛의 각도까지도. 일이 끝나고 박도령은 옷을 추스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발설하면 내 년과 내 가족 모두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줄 알아라.
다솜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박도령이 사라지자 그제야 다솜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며칠 밤낮으로 그날의 잔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끔찍한 장면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바위의 거친 질감, 나무들의 배치, 박도령의 잔인한 얼굴과 다솜의 절망적인 표정까지. 그림을 그리면서야 비로소 소희의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솜이 임신했다는 소문과 함께 그 아이의 아버지로 같은 집 하인인 민준이 지목된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평소에도 민준이 놈이 다솜이를 훔쳐보는 걸 몇 번 봤다고.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박도령은 오히려 그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놈이 감히 우리 집 여종을 더럽히고도 발뺌을 해. 소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진실을 알지만 자신의 어눌한 말솜씨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박도령의 보복이 무서웠습니다. 사흘 후 마을과나 마당으로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도령의 집안에서 민준을 정식으로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죄인 민준은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민준은 이미 포박된 채 끌려 나왔고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정말 억울합니다. 입 다물지 못할까? 증인이 넘쳐나는데 무슨 헛소리냐? 죄인 민준은 주인의 여종을 겁탈하여 집안의 법도를 어지럽혔으니 곤장 100대에 처한다. 곤장 100대는 장정이라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중형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때 박도령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민준이 사건 당일 뒷산에서 어슬렁거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형은 내일 아침에 집행할 것이다. 죄인을 옥에 가두어라.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그의 늙은 어머니가 달려와 아들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이 무슨 죄라고. 사또,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소희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잠 못 이루고 계속해서 그날의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손에 들린 숫조각을 보았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내 그림은 말할 수 있다의 새벽이 밝아올 무렵 소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이 집행될 마을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준은 형틀에 묶여 있었고 집행관이 곤장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형을 집행하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군중을 헤치고 누군가가 광장 한가운데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 여러 장의 나무 껍질을 든 소희였습니다. 잠깐만요. 소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 봤어요. 진짜 있었던 일. 소희는 더듬거리며 말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것이냐? 그깟 낙서 쪼가리는 무엇냐? 현감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지만 그림을 본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사실적이었습니다. 첫 그림에는 사건이 벌어진 뒷산 바위가, 두 번째 그림에는 박도령의 얼굴이, 세 번째 그림에는 다솜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는 박도령이 다솜을 겁탈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세, 옷차림, 심지어 겁에 질린 다솜의 표정까지도 생생했습니다. 박도령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저 벙어리 계집이 헛것을 보고 그린 것입니다.
현감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핀 뒤 다솜을 불렀습니다. 다솜아, 이 그림을 보아라. 이 그림에 그려진 것이 사실이더냐? 그림을 본 다솜은 온몸을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의 상황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흐. 맞사옵니다. 사또. 현감은 즉시 나졸들을 이끌고 그림에 그려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소희의 그림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사또, 그림과 똑같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나뭇잎까지도 그대로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현감은 박도령을 엄중히 신문했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그는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민주는 무죄다. 석방하라. 그리고 저 죄인 박도령을 당장 하옥시켜라. 풀려난 민주는 소희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소희 낭자,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보인 줄로만 알았던 소녀가 실은 진실을 보는 눈과 그것을 그려내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림. 거짓말. 안 해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그리는 소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한양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해 가을, 도하서에서 파견된 한선비가 솔빛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선비. 젊은 나이에 궁중회화의 대가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대가 진실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여인이라 들었소. 한선비는 소희가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로 놀라운 솜씨여. 단순히 형태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공기와 감정까지 담겨 있구려. 내 초상을 한번 그려줄 수 있겠소. 소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본 뒤 숯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본 한선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림 속 자신의 눈빛에는 소희를 향한 호기심과 놀라움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은 난생 처음 보는구려. 혹 그림을 어디서 배운 적이 있어? 아니요. 그냥 보여요. 보이는 대로 그려요. 한선비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식 교육도 없이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도화서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어. 그대의 재능은 나라를 위해 쓰여야 마땅하오. 소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엄마.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요.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싶어요. 그래, 내 딸 얘 내가 원한다면 가거라. 어미는 여기서 널 항상 응원하고 있겠다. 며칠 후 소희는 한선비와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나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한때 벙어리라 놀렸던 그들은 이제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소희는 거대한 궁궐의 위용에 압도되었습니다. 도하서의 다른 화원들은 처음엔 그녀를 의심했지만 그녀의 그림을 보고는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훌륭하구나. 그림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좇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진실을 드러내고 역사를 기록하는 붓의 힘이 칼보다 강한 법이다. 이렇게 천한종의 신분이었던 소희는 조선 왕조의 화원이 되어 역사의 순간들을 그림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소희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임금과 신하들이 학문을 논하는 경연 장면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위험 있는 모습, 신하들의 진지한 표정, 엄숙한 분위기까지. 소희는 그 순간의 모든 것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뛰어난 솜씨로구나. 그림을 보니 마치 그 순간이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
앞으로도 이 나라의 중요한 순간들을 그대의 부두로 잘 기록해주기 바란다. 예, 전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도하서에서 가장 뛰어난 기록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은 조선 왕조의 귀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벙어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을 그리는 화원소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봄날 소희는 고향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림은 거짓말 안 해요? 마음으로 보고 정성껏 그리면 진실이 담겨요. 말은 서툴렀지만 그녀의 그림은 세상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소희는 오늘도 북구대 진실을